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6월 12일 금요일 글로벌 인사이트의 문을 엽니다. 오늘도 전 세계의 뜨거운 이슈들을 한눈에 짚어주실 박 작가님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와 정세를 보면 겉으로는 팽팽한 대치 속에서도 물밑에서는 생존을 위한 타협과 실리 추구가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마치 냉전 시기 강대국들이 겉으로는 으르렁대면서도 뒤로는 비밀 협정을 맺던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보는 듯한데요. 오늘도 그 이면에 숨겨진 맥락을 흥미롭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소식은 대한민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국빈 방문해 양국 관계를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아주 굵직한 외교적 성과입니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인공지능과 반도체, 우주항공 같은 첨단 산업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개발 협력까지 논의했는데요. 여기에 더해 유럽연합과 디지털 통상협정을 체결하고 비밀정보보호 협정 협상까지 개시하기로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는 늘 주변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을 도모해야 하는 위치였지만 이제는 유럽의 중심국들과 기술과 안보를 직접 거래하는 핵심 파트너로 우뚝 선 셈이죠. 공동성명을 통해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밀착을 강력히 규탄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외교 무대에서는 전방위적인 행보가 돋보이는데 국내 정치권에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쌓여 있군요. 국회 본회의에서는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발생한 투표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가 보고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행정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라 정치권의 공방이 뜨거울 전망입니다. 한편으로는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가결되었는데 이는 정쟁 속에서도 미래 생존을 위한 입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최소한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미국 소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와 이란의 관계가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 간의 훌륭한 합의가 임박했다고 발표했네요. 네, 어제 전해드렸던 군사적 대치 상황에서 급변한 모습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며칠 내에 서명될 수 있다고 공언했는데요. 하지만 이란 당국은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진 것은 없다며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트럼프식 벼랑 끝 전술과 거래주의적 외교가 다시 한번 발휘된 것인데요. 이 소식에 시장은 즉각 반응해 S&P 500 지수가 1.8% 상승하는 등 미국 증시가 두 달 만에 최고의 하루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인플레이션 우려와 막대한 국가 부채가 여전히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정확한 지적입니다. 5월 생산자물가 지수가 시장 예상치를 웃돌며 연간 도매 물가 상승률이 무려 6.5%에 달했습니다. 게다가 연방정부 부채가 31조 3천억 달러를 기록해 경제 규모와 맞먹는 수준에 이르렀다는 경고도 나왔죠. 마치 1970년대의 고물가와 재정 적자가 동시에 덮쳤던 스태그플레이션의 경고등이 켜진 것과 같습니다. 이 와중에 하원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정보국장으로 지명한 빌 풀테에 대한 반발로 예국정보감시법 단기 연장안을 부결시켜 해외 정보 수집 기능에 공백이 생길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베이징에서 글로벌 인권 거버넌스 포럼이 열렸는데 중국이 자신들만의 인권 청사진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나섰습니다. 네, 중국 외교부는 국가인권행동계획을 발표하며 인류 운명 공동체를 강조했습니다. 서구 중심의 인권 기준에 맞서 자신들만의 다자주의적 규범을 세우겠다는 의도죠. 또한 왕이 외교부장이 내일부터 몽골을 방문하는 등 유라시아 우방국 다지기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기술과 안보 분야에서도 미국과의 신경전이 계속되고 있군요. 미국 국방부가 중국 기업들을 군사기업 목록에 올리자 중국 기업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BYD 등 중국의 주요 기업들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이라며 강력히 해명했는데요. 미국의 기술 압박 속에서도 중국의 기술 자립 속도는 무섭습니다. 네이처 인덱스 연구 성과가 22.4%나 급증하며 글로벌 선두를 지켰고 창정 어허 로켓을 이용해 고속 위성통신 기술 검증을 위한 이성 발사에도 성공했습니다. 과거 냉전기 소련이 우주 경쟁을 통해 기술력을 과시했던 것처럼 중국 역시 독자적인 우주 영토 확장을 통해 미국의 제재 장벽을 뛰어넘으려는 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소식입니다. 다카이치 정부가 고노 요헤이 전 중의원 의장의 별세를 계기로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어제 전해드린 고노 요헤이 전 의장의 타계 이후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죄와 반성을 담은
1993년 고노, 담화의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발표인데요. 우익 성향이 강한 다카이치 내각이 이를 재확인한 것은 한일 관계의 파국을 막고 주변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최소화하려는 현실적인 판단으로 보입니다. 반면 중국은 일본 자민당의 안보문서 개정 초안을 두고 방어적 안보가 공격적으로 변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경제 금융 분야에서도 아주 주목할 만한 법안 통과와 큰 변화의 예고가 있네요. 네, 일본 중의원이 가상자산을 주식과 유사한 금융상품으로 분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 출시의 길을 열고 세율도 크게 낮추겠다는 조치인데 이는 도쿄를 글로벌 디지털 금융허브로 재건하려는 야심찬 행보입니다. 또한 일본은행이 우회다. 총재의 건강 문제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1%로 인상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는 31년 만의 최고치로 오랫동안 이어져온 돈 풀기 시대의 종말과 정상화를 알리는 역사적인 변곡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일본의 차세대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힌 점도 한일 경제협력의 새로운 장을 보여줍니다. 이번에는 중동의 핵심, 이란입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공습 이후 상황이 긴박하게 흘러갔는데 군사적 긴장 속에서도 실리적인 지표들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네, 미국 중부사령부의 공습 완료 발표와 이란 혁명수비대의 반격 주장이 엇갈리는 등 전운이 감돌았지만 시장은 오히려 냉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란 증시의 주간 종합지수가 4% 상승하며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는데요.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충돌 위험을 낮게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유엔은 올해 이란의 인플레이션이 작년의 41%에서 35.4%로 점차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하지만 세계은행은 만약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는 등 전쟁이 본격화되면 글로벌 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네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히면 국제 유가가 배럴당 평균 94달러까지 치솟고 세계 경제 성장률이 2.5%로 둔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세계 경제가 마비되었던 아픈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때문에 유럽의회에서는 민주적 이란 건설을 주제로 다원적인 미래를 논의하는 회의가 열리는 등 폭력적인 충돌 대신 체제 내부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국제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러시아 소식입니다. 러시아 외무부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서방 국가 대사들을 불러 강한 경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 분쟁을 부추기는 파괴적인 정책을 펴고 있다며 비난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히 노르웨이 주재 러시아 대사는 나토가 러시아 국경 인근에서 활동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보복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죠. 하지만 이러한 강경한 외교적 몸짓과는 달리 러시아 내부의 기초 체력은 급격히 소진되고 있습니다. 유럽 과학자들의 분석에 따르면 전쟁 장기화로 인해 러시아의 국부펀드 유동 자산이 감소하고 석유와 가스 수입도 크게 줄어들며 경제적 고갈 징후가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단속과 안정을 꾀하려는 법 개정이나 연금제도 개편 움직임도 보이는군요. 피의자 구금 시 사법부 직원을 다른 피고인들과 분리 수용하도록 하는 연방법률을 개정했는데 이는 체제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공직자들을 끝까지 보호하겠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또한 기업들이 직원연금에 더 많이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국가지원연금 프로그램을 개발 중인데 이는 전황 악화 속에서 민심 위반을 막고 내부 체제 결속을 다지기 위한 경제적 방어막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로 가보겠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국내외적으로 권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네, 여론조사 결과 리쿠드당이 지속적인 강세를 보이며 네타냐후 총리가 49%의 지지율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이에 힘입어 이스라엘 의회는 경찰 수사국을 검찰청에서 분리해 법무부 산하의 독립기관으로 전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사법부와 검찰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수사 권력을 완전히 통제하겠다는 의도죠. 대외적으로는 미국과 이란의 합의 발표에 대해 우리는 당사자가 아니다 라고 선을 그으며 레바논 헤즈볼라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도 이스라엘의 AI와 사이버 보안 등 첨단 하이테크 분야에는 막대한 자금이 몰리고 있네요. 아주 흥미로운 현상입니다. 올해 상반기 이스라엘 스타트업들이 유치한 자금이 무려 86억 달러로 전년 대비 45%나 증가했습니다. 다만 투자 건수는 35% 감소했는데요. 이는 검증되고 성숙한 기업, 특히 안보 위기 속에서 수요가 폭발한 사이버 보안 기업에만 자금이 쏠리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동시에 재생에너지 기업 선플라워가
스페인 태양광 프로젝트를 인수하며 유럽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는 등 경제적 생존 영토를 다각화하려는 시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럽 지역의 동향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외교와 환경, 안보 전선에서 복잡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러시아의 노골적인 위협과 중동의 전란 사이에서 거대한 시험대에 올라 있습니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러시아로부터 직접적인 경고를 받는 동시에 중동 평화의 중재자 역할도 자처하고 나섰는데요. 영국은 캐나다, 호주와 손잡고 두 국가 해법을 기반으로 하는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평화 증진을 위해 300만 파운드의 국제기금을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무장 정파 하마스는 미래 정부에서 철저히 배제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았죠. 안보와 평화 중재뿐만 아니라 녹색 에너지로의 전환을 위한 대규모 경제적 움직임도 포착되는군요. 남유럽의 핵심인 스페인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이스라엘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137메가와트 규모의 대규모 태양광 포트폴리오 사업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유럽이 지정학적 화약고 속에서도 미래 청정에너지 패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예자 유치와 인프라 확충에 사활을 걸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과거 유라시아의 세력 균형을 주도했던 유럽이 이제는 안보와 환경기술이라는 두 개의 방패를 들고 새로운 생존 전략을 짜고 있는 것입니다. 간략한 글로벌 단신 전해드립니다. 드디어 2026 피파 월드컵이 북미 3개국 공동주최로 화려하게 개막해 한 달간의 대장정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발맞춰 로스앤젤레스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는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위한 대규모 팬 페스티벌이 시작되었습니다. 반면 기후 변화의 경고음도 큽니다. 미국 오데호 주변과 텍사스에는 심각한 폭풍우와 홍수 위협이, 중국 윈난성 일대에는 산사태 경보가 발령되어 각국 정부가 비상 대응에 나섰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박 작가님, 오늘의 한 줄 평 부탁드립니다. 오늘 전 세계의 움직임을 보며 강경한 방패 뒤에는 언제나 실리의 주판알이 굴러간다는 점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대결의 국면 속에서도 각국이 기술을 나누고 금리를 조정하며 자국의 실익을 챙기는 유연한 현실 감각이야말로 오늘날 글로벌 생존의 핵심 열쇠가 아닐까 싶습니다. 치열한 국제 정세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만드는 분석이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모두 오늘도 유익하고 활기찬 하루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